마지막 발표로 이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마지막 발표를 해주실 분은 정지훈 교수님이시고요. 정지훈 교수님도 이제 그 소셜 미디어나 이런 쪽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계신데, 분은 제가 느끼기에 굉장히 팔방미인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타이틀만 보더라도 제가 외우지를 못해서 그 모두의 연구소의 치프 비전 오피서, 디지털 헬스케어 파트너스의 파트너로 계시고, 경희사이버대학교 교수, 빅뱅 엔젤스의 매니징 디렉터, 다음 세대 재단 이사, 미래 칼럼니스트, 그다음에 엔젤 투자자로 52개의 스타트업에 이제 투자를 하고 계시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굉장히 활발한 활동을 하고 계시고, 글이나 영상이나 이런 걸 또 통해서 대중과의 소통도 많이 하시고, 또 약간 미래학자로서 미래에 대한 그런 고민이라든가 기술이 우리의 사회나 이런 거에 미칠 영향 같은 것들을 폭넓게 고민하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마지막 강의를 맡아주시기로 했고요. 네, 그러면 마지막 강연자인 정지훈 교수님을 박수로 환영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지훈입니다. 오늘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모두의 연구소 중심으로 해서 모두와 함께하는 커뮤니티 연구와 AI 교육의 가능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거고, 앞에 장 교수님께서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분의 세이머 페이퍼트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세이머 페이퍼트가 쓴 마인드스톰이라는 책이 마인드스톰이 됐죠, 사실은. 그리고 페이퍼트에 대해서는 저도 할 얘기가 굉장히 많지만 오늘은 거의 그거 관계 없는 이야기를 해야 돼서 이거부터 들어가죠. 행복하십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그래도 행복하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가 한국이 이제 OECD 국가들 중에서 이거 조사해 보면 수치가 굉장히 안 좋은 건 아시죠? 이렇습니다. 27위. OECD 국가 중에서 36개 중에 27위. 36개 국가 중에서 27위입니다. 10점 만점에 한 5.3, 5점 정도가 나와요. 자, 근데 이제 여기까지는 다들 아는 얘기인데, 도대체 왜 이걸 이렇게 낮추는 가장 큰 팩터가 뭔지 아세요?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겠지만 교육, 공동체 생활, 소득, 주거 환경, 일과 삶의 균형, 이런 얘기들을 되게 많이 합니다. 그 중에서도 선진국들, OECD 국가하고 비교했을 때 거의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최하로 떨어져 있는 게 어떤 걸까요, 이 중에? 교육? 네, 교육도 있을 수 있겠죠. 또 5번, 일과 삶의 균형. 맞아, 한국 사람들 너무 일 많이 하죠. 공동체 별로 없는 것 같죠, 사실 진짜. 아주 가장 각양각색으로 나오는데, 이렇습니다, 이게. 보시면은 OECD 평균을 0으로 봤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들이 대체로 낮게 나오는데요. 일과 삶의 균형은 한 마이너스 1.3포인트 정도 나오고, 그다음에 소득도 한 마이너스 1.3, 환경 마이너스 1.7, 삶의 만족도 마이너스 1.8인데, 공동체 생활 쪽에서는 거의 마이너스 6.1로 거의 비교 대상이 없는 꼴찌입니다. 정말 엄청나게 낮죠. 이거는 우리 사회 전반을 봐도 알 수가 있어요. 우리 사회 전반을 봐도 이 광고인데요. 이 광고의 문제점이 뭔지 파악하셨습니까? 이 광고 좀 이상한 메시지예요. 이거 가만 보면은, 아니 그냥 키가 크면 되지 왜 옆집 아이보다 한 뼘 커야 됩니까? 왜 옆집 아이보다 한 뼘은 더 커야 돼요? 이게 사실은 이게 내재돼 있죠. 기본적으로 너보다는 잘 살아야 돼. 난 너보다는 잘하겠어. 이제 이런 거죠. 이런 기본적인 컴피티션이 사실은 어디서 왔을까요? 우리 사회에서도 왔겠지만, 사실은 사회에서 트랜스레이트 된 게 초등학교에 가고 스카이캐슬에서 스카이캐슬에 보면 너무 잘 나오잖아요. 그냥 한마디로 계급제고 나는 너를 밟고 올라가면 돼. 거의 이거를 아주 어렸을 때부터 중고등학교 거쳐가지고 대학교, 대학원 이렇게까지 쭉 진행을 시켜왔으니 이게 디폴트로 있는 게 너무 당연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왜 우리나라만 이럴까? 사실 다른 나라들도 이제 이런 경쟁 사회가 없는 건 아니죠. 없는 건 아니에요. 다 없는 건 아닌데, 문제는 뭐냐 하면 한국은 이런 걸 거의 한꺼번에 다들 너무 100%에 가깝게 다 그 환경에 들어가 있게 교육도 받고 경쟁하고 있는 게 문제죠. 다르게 표현하자면 다이버시티라든지 다양성이라든지 다른 옵션이라든지 내가 지금 꼭 이런 길을 가지 않더라도 다른 걸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좀 있었다면 이렇게까지 되진 않았을 거예요, 아마.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적어서 그런 것 같죠. 사실은 이제 이런 거와 관련된 예는 우리 주변에 너무 많죠.
저 보시면은 저 이게 참 놀라운 광경 아닙니까? 저 요즘도 그런지 모르겠어요. 저는 지금 생각하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싶은데 제가 다니던 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그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보면 학교 성적이 나오잖아요. 학교 석차가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학교에서도 그런 짓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전교 1등부터 100등까지 들어갈 수 있는 독서실이 있었어요, 학교에. 그 밑에 그 한 10시까지 자율학습이라는 명목으로 가두는 건데 100등 안에 들어가는 애들은 거기 독서실에 들어가서 할 수 있었고, 그다음에 나머지 애들은 이 교실 우리 교실 그냥 일반 교실에서 자율학습이라는 이름으로 공부를 했었거든요. 그까지는 그래도 이해가 돼. 뭐 나름 학교가 좀 공부 잘하는 애들을 위해서 환경을 좀 더 제공을 하는구나. 뭐 이렇게 이해를 해주려 그러면 그것도 이해는 안 되지만 하여튼 뭐 이해를 할 수는 있는데 심지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1등부터 100등까지 딱 번호가 있어요. 그래서 전교 1등 여기, 2등 여기 바로 옆에 3등, 4등, 5등, 6등, 7등 이렇게 앉아요. 시험 보고 나서 이제 성적이 바뀌잖아요. 자리 옮겨요. 자리 옮겨가지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학교에서 그거를 할 때만 하더라도 사실은 저는 그게 문제라고 생각을 안 했었어요. 그때는 그냥 이 학교는 참 특이한 방식을 쓰는구나 뭐 이렇게 했었는데 졸업하고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건 너무 말도 안 되는 생각, 너무 말도 안 되는 어떤 그런 거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뭐 이것도 이 아수라장판이 이렇게 되는 것도 마찬가지겠죠. 물론 근데 이런 건 있어요. 사람들이 많고 소위 말하는 이제 파스코의 만족 모델에 따르면 이제 제일 밑에 굉장히 그 기본적인 것이 채워지지 않은 그룹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지금 경쟁을 치열하게 해서 내가 획득하는 게 많아야만 살아남기 때문에 그런 사회로 가면 이런 일이 더 많이 벌어지고 되려 이제 조금 여유가 있는 곳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에 대한 양보를 좀 더 하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것들은 분명히 있죠. 근데 이게 ICT 기술한테 가면 어떻게 되나요? 예, ICT 기술 같은 경우에 IT 기술도 지금 생각보다 굉장히 빠르고 그다음에 놀라운 속도로 발전하고 있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공부를 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됐죠. 근데 AI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이게 단 몇 년 만에 벌어진 일이죠. 사실은 딥러닝이 지금의 이런 이슈가 되기 시작한 시점이 대략 한 2012년에 이미지넷 챌린지 하면서부터 시작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당시 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오게 만들었던 그 주된 그 네트워크는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였죠. CNN이었습니다. CNN이 나와서 저렇게 되고 나니까 카이스트 같은 경우에도 뭐 그에 대한 것들을 특별히 가르치는 교수님들이 그 당시만 하도 없었어요. 2012년 정도만 하더라도. 그래서 제가 이제 투자한 회사가 이제 루닛이 이제 클디라는 이름으로 시작을 하게 되는데 그 당시에 이제 백승욱 대표가 여기서 학교 스터디 그룹을 만들었죠. 전정학과에서 스터디 그룹을 만들어 가지고 야, 그 우리끼리라도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학생들 모아서 조금씩 만들기 시작을 했죠. 그렇게 해서 2014년에 이미지 챌린지 이제 팀으로 나와가지고 뭐 수상도 하고 그러면서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기업 그 스타트업 만들고 지금 이제 메디컬 도메인에서 굉장히 잘하는 기업이 됐는데 제가 이제 그때 처음 만났을 때의 기억이 생생해요. 아직도 제가 당시에 그 이걸 하고 나서 사업 계획을 발표를 하는데 그때 이제 임지훈 대표가 처음으로 이제 그 K큐브 벤처스에서 임지훈 대표는 아무것도 모르고 투자를 했죠.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투자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나름대로 팁스 프로그램 저거 한다고 발표를 하러 왔는데 하고 나니까 제가 가서 물어봤어요. 그 비즈니스 모델이 당시 뭐였냐면 패션 커머스였어요. 이미지 디텍션을 잘하니까 사람 사진을 넣어가지고 코디네이션 같은 걸 잘하고 패션 쇼핑몰하고 연결을 하면 비즈니스가 되지 않겠나 이런 식으로 발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될 것 같냐? 일단 첫 번째 될 것 같냐? 두 번째 지금 알고리즘이 나름 알고리즘이 지금 뭐 이 세계 7위, 세계 5위 이렇게 나올지 몰라도 시간이 지났을 때 컨슈머 그 시장에서의 데이터 싸움으로 본다고 생각을 하면 구글이나 페이스북 같은 회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의 어떤 질과 양과 그 다음에 이거를 이용해서 만들어지는 지금 현재 챌린지는 표준화되어 있는 숫자의 데이터를 가지고서 하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실제 서비스에 들어갔을 때 과연 컨슈머 시장에서 니네들이 이거를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냐? 라고 했을 때 그에 대해서 답을 하기 되게 어려웠죠. 그래서 그때 제가 제안을 했던 게 만약에 메디칼 도메인으로 제가 그래도 어쨌든 의사 자격증은 있기 때문에 메디칼 도메인으로 바꿀 수 있으면 그러면 제가 포메이션을 해가지고 이 의료 데이터는 당신만 하더라도 접근하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초기에 그에 대한 도메인에 대한 지식과 함께 접근을 했을 때 피보팅을 할 수 있어서 그때 이제 그렇게 전환하고 투자하고 해가지고 지금의 루닛이 됐죠. 그때만 하더라도 CNN의 그 이미지넷 그 아키텍처 CNN 아키텍처 같은 경우에도 2015년에 레슨넷이라기 나오기 직전까지는 이런저런 실험을 해본 거예요. 그냥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뭐 이러다가 이제 레슨넷 나오면서부터 어느 정도 정리가 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그때 한 이미지 중심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큰 변화가 있다가 갑자기 이제 RNN이 또 다시 뜨게 됩니다. RNN이 뜨게 된 가장 큰 중요한 사건은 트랜슬레이션이죠. 예, 트랜슬레이션 관련된 퀄리티가 이제 기존에 했었던 방식에 비해서 굉장히 좋아지는 것을 확인을 한 다음에 구글이 과감하게 기존에 있는 방식을 걷어내고 예, 그 새로운 방식을 도입을 해서 번역의 질이 되게 좋아진다는 걸 알리기 시작을 하면서 RNN이나 LSTM 같은 것들도 다시 이제 다들 보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가 좀 지나니까 야 이거 RNN의 가장 큰 문제죠. 베니싱 그레디언트 프로블럼이 기본적인 항상 문제였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아키텍처로 뭐 여러 가지가 제시가 되고 있죠. 메모리 네트워크 같은 것도 나오고.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조금 도메인이 다양하게 적용되기 시작을 하더니 2014년 15년에 갑자기 제너러티브 AI가 뜹니다. 그래서 이한구 펠로우가 겐을 내놓고 그다음에 킹마가 이제 VA를 내놓기 시작을 하면서 야 이거 이제는 애널리틱하게 큰 데이터를 모아가지고 분류하고 뭐 그다음에 결정 내리고 뭐 이런 것들도 할 수 있지만 다른 식으로 확대할 수 있는 것도 가능해 뭐 이런 걸 딱 하기 시작을 했죠. 그러더니 이제는 의미론 인퍼런스를 하려면은 실제로 콜센 그 원인과 결과에 대한 연결고리를 지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지금 현재의 네트워크 갖고는 불가능하니 그래프 구조를 갖고 와야 되는데 그래서 GCN이 나오기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타코트론 웨이브넷처럼 아예 저런 것도 하기 시작. 이게 이제 지난 몇 년간 쭈루룩 떨어진 얘기들인데 머리 아프시죠? 이거 지금 공부하는 사람들 얼마나 열받겠습니까? 이거 진짜 하루가 지나기 뭐하게 그냥 진짜 이 그 우리의 뇌가 강화학습되는 뇌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거의 그러지 않으면은 이게 감당이 안 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늦기 시작을 하니까 이제 사실은 뭐 야 이거 열심히 가라 잘 가 뭐 이런 식의 어떤 느낌이 있다 그럴까요? 뭐 이런 느낌까지 있죠. 너무 빠르죠. 예, 빠른 기술이 너무 빨라요. 어떻게 이럴 수가?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에 대한 원인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여기에서 지금 솔직히 말씀드려서 AI 기술 지금 현재 발전되는 속도와 양상은 기존의 어떤 학문 체계와 기존의 어떤 방식과도 다른 식으로 훨씬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요. 피드백 루프를 돌고 있기 때문에 그 원인은 아마 다들 아실 거예요. 이것들 때문에 그렇죠. 이들이 서로 주고 돌아가지고 그런데 예를 들자면 구글이든 뭐 페이스북이든 이쪽에 있는 엔지니어들도 비록 기업에 있는 엔지니어들이지만 자기들이 연구를 하고 얻은 결과를 바깥에 알리는 것에 인색하지 않고 그 다음에 아카이브라고 하는 서비스가 원래는 아카이브가 어떻게 시작한지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코넬 대학교의 물리학과 교수님께서 처음에 프리프린트 논문을 검증하는 목적으로 만들었다가 초기에는 물리학 하시는 분들이 수천 명씩 이렇게 공유하는 서비스로 발전했다가 가장 많이 쓰이는 그룹은 최근에 인공지능 연구자 그룹이 돼버렸어요. 사실은 이거 가지고도 지금 말이 많습니다. 학계에서 엄청 싸워요. 예를 들자면 아카이브에 먼저 올리고 뭐 이제 기존 학회나 딴 데다 올리는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컨플릭트도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 저는 초기에는 아니 그게 뭐가 문제란 말이냐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문제가 되더라고요. 잘 생각해 보면 유명하고 뛰어난 사람들이 자기네 이름을 걸고 먼저 해놨다가 나중에 피어 리뷰라면 그게 피어 리뷰가 아니지. 이런 그 플래그 플랜팅 문제도 뭐 발생을 하고 그럽니다만 어쨌든 간에 논문 공유를 갖다 굉장히 과감하게 할 수 있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MIT나 스탠퍼드 대학교 같은 곳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소위 얘기하는 오픈코스웨어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교육과 관련된 머티리얼과 방법론 뭐 이런 것들을 다 공개하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이제 코세라, 유다시티, 에덱스라고 하는 3대 무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전 세계 어디에서나 접근해가지고 이걸 익힐 수 있는 환경이 나타나기 시작했으며, 그리고 소스코드는 깃허브에 다들 올려가지고 바로 거의 뭐 그 심지어는 유명한 사건들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오픈 AI가 있는 김태훈님 같은 분 까르페디엠이고 굉장히 유명하죠. 논문 SK 같은 데서 예를 들어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 무슨 사건이었는지 잘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그 논문을 발표를 한 사람이 아직 코드 정리가 안 돼가지고 이걸 어떻게 구현하면 되나 하는 부분들을 정리를 하고 있는데, 논문이 나오고 나서 다다음 날 김태훈님이 구현을 해가지고 올렸어요. 딴 사람이 깃허브에.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얘기를 했더니 그 원래 그 이 논문 발표한 1저자가 자기 학교 선배였거든요. 선배가 이제 SK 당시에 계셨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뒤에 댓글을 달았죠. 그렇게 해서 고기를 했더니 댓글을 어떻게 달았냐 하면, 내가 논문 발표하고 나서 나 아직 코드 정리도 안 했는데 네가 이렇게 발표하면, 네가 이렇게 하면 나는 뭐가 되냐, 이제 이런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이클이, 연구나 발전의 사이클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사이클은 학회에 가서 발표를 하고 그 학회에 발표한 사람들한테 리퀘스트를 해서 코드를 어떤지 데이터를 어떤지 하고 그거를 재현 가능한지 재현 테스트를 해보고, 그리고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조금 임프루브를 시켜서 다음번에도 발표를 하고, 원 사이클 임프루브먼트 사이클이 1년이에요. 쉽게 말하자면 1년 아니면 뭐 학회가 좀 많으면 중간중간에 몇 번씩 발표를 하겠지. 그리고 검증, 지금 아까 장 교수님도 하도 거짓말이라고 얘기할 사람들 때문에 가가지고 엄청난 고생까지 하셨는데, 예, 그런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게 사이클이 되게 늦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누가 올리고 깃허브에 공개하고 그 다운로드가 재현 가능하다고 해놓고 다음날 이제 임프루브 시켜가지고 리절트 좀 더 낸 다음에 일주일 뒤에 이거보다 좀 나은 거 발표하고, 이렇게 돼서 생각을 해보세요. 이 사이클의 간격이 얼마나 짧은가. 상대가 안 돼요. 기존에 있었던 다른 학문의 발전 사이클과 교육 사이클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의 그 사이클이 돌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그게 가장 중요한 원리죠. 거기다가 이걸 증폭하는 기제가 있어요. 증폭하는 기제가 소위 말하는 지식 공유 소설 서비스. 일단 기본적으로 머신러닝, 특히 AI 하는 사람들은 트위터 다 하죠. 웬만한 사람들은. 그리고 우리 저기 엄태웅 님도 트위터에서 아주 굉장히 활약을 잘 하시는 분 중에 한 분이신데, 그리고 쿼라 같은 것을 이용해가지고 질의응답도 할 수 있고 스택 오버플로우의 코드를 뒤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잘 아시는 레딧이 또 일종의 그 실시간 랭킹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랭킹 서비스를 제공하다 보니까 굉장히 빠르게 전파될 수 있는 어떤 그런 형태가 되면서 이 카테고리에 들어올 수 있는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의 격차까지 나타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최근에 애플이나 이런 데에서 구글이나 페이스북 연구자들에 비해 뛰어난 AI 연구자들을 구하기 어렵다는 얘기가 나오죠. 이유가 뭘까요? 되게 단순해요. 구글이나 페이스북은요, 이런 거를 자기 이름을 걸고서 공유하고 활동하는 걸 장려하고요, 애플은 못하게 해요. 근데 자기네들 자기의 개인 브랜딩을 하고 자기의 거를 많이 알리기 위한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내 포텐셜이 있는 사람들이면 어딜 가시겠습니까? 이제 이런 기본적인 문화의 차이가 있는 거죠. 특히 해외에 있는 대학교들 같은 경우에 또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활동에 너무너무 적극적이고 N수가 많아요. 정말 많이들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공동체 문화도 안 되고 전부 경쟁을 위해서 너보다 내가 나아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종류를 하다 보니까 공유 문화의 형성 자체가 너무너무 좋지가 않아요. 공유의 문화의 형성이 좋지가 않고 이런 빠른 기술 발전하고 좀 거리를 두고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문화잖아요. 경쟁적인 대학 입시고 공유가 어딨어. 너 위에 올라가야 되는데. 그 다음에 대학 같은 경우에 대학 강의가 과연 무료 온라인 강의보다 뛰어날까? 예, 이런 부분들. 강의 자체로 보면 또 그렇죠. 대학의 경쟁력이 과연 지금처럼 계속 유지될 것인가? 그 다음에 졸업과 취업이 목표고 공유 문화 같은 거 없고 뭐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을 했는데, 이런 배경 하에서 과연 이게 우리가 안 되는 걸까? 라고 하는 생각하에 실험을 하는 구조가 나온 게 이제 모두연구소예요. 그래서 모두연구소 같은 경우에는
제가 초기에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모토예요. 하고 싶은 연구 주제가 있으면 누구든지 연구실을 만들 수 있고 재밌어 보이는 연구실을 찾았으면 누구나 연구실에 참여할 수 있고 모두 모여서 함께 연구하는 세상에 없던 하나의 열린 연구소다라고 얘기를 이렇게 해놨는데 이게 2015년 8월 10일 날 이제 런칭 파티 때 사진이에요. 2015년 8월 10일 때 뭐 이 김승혜 소장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이게 녹화돼서 공개가 됩니까? 이거 어떻게 되나? 이게 비밀스러운 얘기들도 많아가지고 예, 김승혜 소장님이 원래 LG전자 출신이에요. 그래서 LG전자에서 사운드 관련된 쪽에 특화된 연구들을 굉장히 많이 하셨고 특히 노이즈 캔슬링이나 뭐 타임 오브 플라이트 관련된 연구도 되게 많이 하신 분이고 LG전자의 핵심 특허도 이분이 많이 내신 분이에요. 그런데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에 대한 거를 했다가는 또 잘못하면 안 되니까 그냥 핵심적인 얘기만 좀 들려드리면은 한마디로 말해서 누가 연구라는 걸 하고 싶을 때 누가 가장 연구를 잘할 것 같습니까? 대학원생이요? 대학생이요? 교수가요? 예, 잘 생각해 보면은 일단 기본적으로는 연구라는 거는 연구를 하기 위한 역량을 쌓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학부 졸업하고 이것도 나중에 바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앞으로는 그렇지만 이제 일상적으로 생각하기에는 학부 졸업하고 연구라는 프로세스를 경험해본 뭐 석사나 대학원 졸업한 사람, 석사나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이 일단 기본적으로 연구를 해봤으니까 그에 대한 이제 커패시티를 가지게 될 것이고 두 번째는요. 현실 세계에서 진짜로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사람들은 현업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현업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내가 뭘 풀어야 되는지를 알죠. 그죠? 자, 그러면은 제일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은 현업에서 그 문제를 알고 이 연구를 수행할 능력이 있는 사람이 연구를 제일 잘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연구를 할 수가 없어요. 잘. 왜 못하죠?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연구할 시간이 없죠. 예, 회사에서 일하다 보면은 내가 하고 싶은 연구가 있는데 그 연구를 할 시간이 없죠. 그러니까 일단 그게 첫 번째 문제. 두 번째 문제는요. 연구를 하고 싶으면 회사에다가 뭐라고 하겠다고 내겠죠. 내는데 뭐라 그럴까요? 야, 그거 우리 회사랑 뭔 상관이 있는데 이래 나오지. 나는 하고 싶은 연구가 있다니까. 지금 딱 보기에 이 문제를 풀고 싶어 당장. 이 문제를 풀고 싶은데 그 문제 푸는 거랑 회사에서 내가 그 리소스를 투입해가지고 너로 하여금 이 연구를 하게 할 것 같아?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하고 싶은 연구가 아니고 주어진 연구를 해야 돼. 무조건 하래. 그리고 그 연구의 성과와 결과물은 누가 가져가? 윗분들이 다 가져가. 예? 그럼 연구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지. 그죠?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 연구하겠다고 대학원을 들어가. 직장 다니면서 대학원 들어가신 분이 연구를 합니까? 연구할 시간이 어딨어. 솔직히 말해가지고 하기 따려고 하는 거지 그냥. 그러면은 대학원도 그러면 그 사람들의 연구에 대한 이런 거를 채워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죠? 이런 문제가 지금 발생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제 생각을 한 게 설마 김승희 소장님 같은 경우에 이런 걸 해보고 싶었던 거예요. 자기가 갖고 싶은 연구가 있고, 그 다음에 역량도 있고, 뭐 이런데 회사에서도 환경이 안 되고 다 안 되니까 설마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나 혼자일까? 혹시 나하고 비슷한 생각들이 있으면, 생각을 가진 분들이 있으면 다 모여라 하고 LG전자를 때려친 거예요. 예, 그리고 나와가지고 D캠프에서 처음 시작했어요. D캠프에서 처음 시작해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말도 못할 사연들이 많은데요. 하여튼 뭐 부동산 사기도 당하고 하여튼 별 사건 다 있었지만 그런 거 다 넘어가고 하여튼 저는 초기에 이거 보고 나서 제가 처음 엔젤 투자하고 이거 돈을 벌 것 같지는 않지만 이제 한번 이런 게 엄청 미래의 교육과 연구에서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으니 한번 가봅시다 해가지고 시작을 했어요. 그 개념은 이거죠. 돈을 받고 하는 연구가 아니라 돈 내며 하는 연구. 왜? 시스템이 돌아가야 되니까 예산은 필요하고 그 돈을 누가 내? 연구하고 싶은 분들이 내라 그러면. 이렇게 간 거죠. 그럼 안 할 것 같죠? 천만에요. 이게 지난 3년간의 수치인데 2015년 8월에 시작했을 때 연구실 3개로 시작했고요. 당시 15명이 시작했습니다. 3명, 5명 이렇게 해가지고 3팀 정도로 시작을 했고 2018년 7월, 이제 올해 거는 좀 더 할 건데 2018년 7월이 됐을 때 40개 연구실이 지금 개설이 됐고 유료 연구원들이죠. 돈을 내고 이제 같이 연구하시는 연구원 수가 350명을 돌파를 했어요. 그리고 캠퍼스는 초기에 강남에 있는 조그만 코워킹 리서치 스페이스에 시작을 해서
AI 분야는 양재 R&CD 허브를 서울시하고 카이스트하고 같이 이제 운영하게 되면서 거기 그다음에 이번에 하드웨어 인베디드 시스템하고 AI 같이 결합한 형태로 구로 캠퍼스까지 세 번째 캠퍼스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이런 게 이제 연구실 목록들이에요. 굉장히 많은 연구실들이 있어요. 근데 참 보시면은 이제 딥랩이라든지 딥러닝, 그다음에 AI 에이전트, 특히 이제 강화학습 중심으로 하는 CTRL 랩, 그다음에 IoT 중심으로 하는 MOT 랩, 데이터 쪽 하는 DAT 랩, 뭐 NLP, 그다음에 뭐 바이오메디컬 랩, 뭐 강남 로보틱스 쪽 하는 다이나믹스, 엠베디드 랩 등등등등, 아트 쪽 하는 랩, 셀프 드라이빙 하는 랩이 쭉 있거든요. 근데 가만히 보시면 좀 한쪽으로 편중이 심하죠. 다 한 전체의 한 3분의 2가 AI 릴레이티드 랩이에요. 이게 사실은 모두 연구소가 AI 연구소가 아니거든요. AI 쪽 하라고 한 연구실이 아니에요. 근데 딴 거는 잘 안 되고 이쪽만 엄청 잘 돼요. 이쪽만 굉장히 잘 돼요. 왜? 저는 이게 아까 말씀드린 학문에서의 그 학문이 가지고 있는 특징과 그쪽 커뮤니티의 특성하고 이거하고 잘 맞아서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바이오메디칼 쪽 분야라든지 딴 쪽이 이런 그 부분이 아직 잘 안 먹히는 가장 큰 이유는 퍼실리티 드리븐인 것도 많고요. 첫째. 그다음에 굉장히 학문 분위기가 여전히 폐쇄적이고 공유를 잘 하지 않는다거나 또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형식의 접근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예, 그런 부분들이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스타트업도 2개가 지금 나왔죠. 스네처 AI라고 이제 평창 올림픽 파트너로 저거 이제 드론 날다가 저 금을 쏴가지고 침입한 나쁜 드론 잡는 드론인데 저걸로 시작했다가 비즈니스 모델이 아직 안 나와가지고 요즘에는 3차원으로 그 3D 컨스트럭션 사이트 이렇게 모델링하고 이런 거 이쪽으로 좀 전환했는데 그런 팀도 나오고 더 진리 팀이라고 해서 이 친구들이 삼성전자 쪽에 했었던 팀인데 사진으로 아이의 성장 관련된 것들을 해주는 그런 팀들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예를 들어 세이프 드라이빙 카 프로젝트 같은 이 연구 프로젝트들 같은 경우에는 더블 머지 상황에서 어떻게 안전하게 차선을 바꿀 거냐 이런 부분들을 강화학습을 이용해서 한다든지 이게 같은 거죠. 키스티하고 같이 했던 프로젝트고 데이터랩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실용적으로 베이커가 22일 저게 처음에 뭔가 했어요. 저게 그 셜록이라고 하는 그 영국의 드라마 시리즈에 나오는 셜록 홈즈 사무실 방 이름? 아니 그거 이름이더라고요, 저게. 예, 그래서 뭐 그 여러 이제 중소기업들 그리고 스타트업들의 데이터를 분석하고 같이 코워킹하는 프로젝트 뭐 그다음에 비저촉식으로 이제 이건 브레스 카메라를 가지고서 비저촉식으로 애들 이렇게 숨을 갖다가 체크를 하고 그런 프로젝트인데 뭐 이런 것도 하고 뭐 IoT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 뭐 매실 농장을 갖다 자동으로 만들고 농장 모니터링하는 것들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을 연구들을 하는 것들도 나오기 시작을 했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요즘 이제 진입해서 처음으로 딥러닝이나 AI 관련된 연구를 하시는 분들의 상당수가 노드 연구소 출신들, 노드 연구소에서 프로젝트를 통해서 나온 책들을 갖고 공부를 많이 하세요. 이번에 이제 NLP 책 같은 경우에 놀랍게도 베스트셀러에 진입을 했더라고요. 어떻게 NLP를 제가 정말 깜짝 놀란 게 아니 그냥 딥러닝 기초도 아니고 NLP가 이제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살 수 있다는 거에 놀랐어요. 그거 어려울 텐데 어떻게 보지? 하면서 한 10권 정도 이미 나와 있고 그런 책들 갖고 공부하시는 분도 많죠. 그래서 요즘에는 또 이제 이게 이제 좀 외연을 좀 확대를 하고 있어서 스폰서 랩이라는 게 생겼어요. 스폰서 랩은 이제 기업이 이런 레버러토리하고 협력을 통해 가지고 돈도 되고 뭐 이렇게 해서 재미있는 연구들을 하는 케이스들인데 왼쪽에 있는 기업은 위장관 내시경 쪽 관련된 디텍션 바이오메디컬 랩에서 하는 그런 것들을 수행하고 있고요. 이런 랩들은 아무래도 외부 공개에 관련된 것들이 조금 덜해요. 다른 데들보다는. 그래서 에피시스 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실리콘밸리가 아니지. 그 샌디에고에 있는 달파 쪽 연구 받아서 하는 스웜 인텔리전스 하는 연구 기업인데요. 여기에서 처음에는 플립스쿨
지원해서 특히 세이프가드 AI하고 uncertainty를 중심으로 하는 interpretable uncertainty에 대한 AI 연구를 이제 그 교육을 시작을 해가지고 그 교육팀에서 나온 몇 명이 다시 이제 스폰서드 랩의 형태로 해가지고 현재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고 뭐 데모데이 비슷하게 발표도 하고 뭐 그럽니다. 대회에도 참가 많이 했죠. CTRL 랩 같은 경우에 저 소닉 오픈 AI 리트로 콘테스트 나가서 27위 했는데 27위가 뭐 못한 것 같지만 900개 팀 중에 27위라 그렇게 못한 건 아닙니다. 예, 그리고 이거는 이제 지분이 직접 라이브 데이트에서 이제 상위권 나름 입상을 했었던 그런 거고요. 자, 이게 지금까지는 해피 스토리를 쭉 얘기했죠. 예, 지난 한 몇 년간 있었던 또 한 가지의 문제점을 좀 얘기를 해보죠. 그래서 원래 이 개념 자체는 P2P로 해서 커뮤니티로 모여서 다양하게 연구도 하고 예,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굉장히 좋죠. 그런데 처음에는 좋은데 1년, 2년, 3년이 지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아세요? 사람들 간 격차가 벌어집니다. 사람들 간 격차가 벌어지는데 이때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그렇다고 해가지고 신규로 진입해서 연구를 하고 싶고 이런 친구들이 있는데 그런 친구들 들어오지 말라고 할 겁니까? 그럴 순 없죠. 그러면 이제 이미 좀 약간 경력도 쌓이고 나름 좀 해본 사람하고 처음에 들어온 사람하고의 격차가 벌어지겠죠. 예, 이렇게 되면은 누가 싫겠습니까? 기존에 있었던 사람이 자기의 지식을 이쪽으로 전달만 하게 되고 사실상 나는 얻어가는 게 없고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겠죠. 예, 그리고 실제로 그런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실제로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해서 이게 정말로 뛰어난 사람들끼리만 따로 뭉치든지 예, 그러지 않으면 이게 좀 격차가 벌어지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을 잘 하셨는데 엔지니어는 이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해결해야죠. 그렇게 해가지고 제도를 하나 도입을 한 게 자 이제 하고 싶은데 할 줄 모르는 사람은 랩으로 가지 마라로 바뀌었죠. 이렇게 하면서 플립스쿨이라는 게 탄생을 해요. 플립드 스쿨이라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기존에 있었던 랩 멤버들 중에서 퍼실리테이터라고 해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자기가 시간 들여가지고 열심히 가르치고 이러기엔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알고 있는 분이 자기가 주도적으로 딴 사람들을 이제 퍼실리테이션해서 끌고 갈 수 있는 어떤 그런 걸 신청을 해요. 그러면 그 신청한 거를 바탕으로 해서 아직 이 분야에 대해서 공부를 잘 못하는 분들 그 퍼실리테이터가 리퀘스트를 딱 적습니다. 그럼 그분들이 지원을 해가지고 이제 교육 형태의 프로그램으로 해서 이걸 이제 실제로 교육하는 거죠. 일종의 뭐 설레이는 섬만남, 베이시안 뭐 등등등등 해가지고 파이썬부터 시작을 해서 하여튼 별의별 것들을 쭉 하는 이런 종류들이 생기면서 중간에 허들을 메우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제 랩으로 바로 들어가는 거는 어느 정도 이제 그 들어가는 엔트런스에 대한 배리어가 좀 있는 상황이 됐고 플립스쿨이나 이런 교육 과정을 거쳐가지고 올라오는 그런 구조가 만들어지기 시작을 했죠. 그리고 작년부터 딥러닝 컬리지가 이제 개설을 했습니다. 1년짜리 과정이고 한 30명 정도에서 50명 이 정도를 뽑는데 이제 올해 이제 3기를 뽑아요. 올해 3기를 지금 뽑는데 한참 지원 마감돼 가지고 경쟁률은 7, 8대 1쯤 되는 것 같은데 그 중에서 크리에이티브 AI를 바탕으로 한 컬리지 프로그램 이건 9개월짜리 프로그램이에요. 9개월에서 1년짜리 프로그램입니다. 이것도 이제 실험 중이에요. 계속. 1기 같은 경우에는 1기는 30명을 뽑았고 당시 이제 125명이 지원을 하셨고요. 그리고 이분들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다양한 정말 영상 처리하고 강화학습이라고 하는 두 개의 테마를 갔어요. CNN 쪽하고 그다음에 리인포스먼트 러닝하고 이쪽으로 해가지고 진행을 했고 이분들이 지금 성과를 내고 논문 발표도 하고 그러고 계세요. 이제 이게 2017년에 시작됐던 딥러닝 컬리지 1기의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해보니까 딥러닝 그 자체에 대한 교육이었잖아요. 그러니까 CNN이라든지 또는 RNN이나 뭐 강화학습 이런 거에 대한 교육이었잖아요. 그리고 프로젝트 캡스톤이 나중에 6개월 정도 이어지고 일주일에 2차례 3시간씩 이렇게 해서 1년 동안 진행되는 프로젝트예요. 이 1기들이나 이런 거 교육 받으신 분들이 지금 굉장히 진로가 좋습니다. 잘 가고 계세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큰 역할을 하고 있고요. 2기는 약간 포맷을 바꿔봤어요.
2기는 1기 때 이런 방식을 써봤으니 2기 때는 좀 더 기업 연계형 프로젝트를 강화해 봅시다. 그래서 테마도 강화학습과 CNN 같은 이런 게 아니고 의료 영상 처리라고 하는 도메인하고 자연어 처리 NLP라고 하는 도메인을 선택을 했고 그 다음에 의료 영상 처리 분야에서 두AI하고 뷰노 그리고 자연어 처리 분야에 네이버 서치 클로바 팀인 컴퍼니 AI가 조인을 해서 멘토링도 하고 이제 프로젝트도 정해가지고 진행을 하는 형태로 한번 바꿔봤어요. 이렇게 한 이유는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어떤 연구나 이런 프로젝트들이 조금 더 그 실무 현장에 가깝고 그분들이 생각하는 문제의 도메인을 파악을 하면서 그리고 그거를 프로젝트를 통해서 얻어내는 산출물이나 결과물이 좀 더 기여를 많이 할 수 있도록 걸 찾아내기 위해서 그와 관련된 쪽으로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3기는 이번에 이제 아트 쪽 관련된 쪽은 나비, 아트센터 나비랑 하고 있고 영상 분야는 펄스9 그리고 사운드 부분은 네오사피엔스하고 같이 시작을 했고요. 이번엔 테마가 크리에이티브 AI로 해서 완전히 다른 접근 방법을 하고 있어요. 제가 이번에 학과장 맡고 있고 그다음에 서강대학교 아트앤테크놀로지학과에 계신 이제 민세희 교수님 원래 MIT 미디어랩에서 그 센서블시티 랩에 있으셨던 분이기도 하고 데이터 비주얼라이제이션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하시는 분이기도 한데 이분하고 같이 최근에 3기는 좀 정리를 하고 있는데 1, 2기 때 하고 들어오는 학생들부터 우리가 하려고 하는 목표치 그 다음에 프로젝트의 성격 자체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완전히 또 새로운 실험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딥러닝 컬리지가 이런 식으로 현재는 이제 다양한 실험을 하고 있는데 나중에는 이게 좀 분화될 수도 있겠죠. 언제나 이런 분화와 피드백 구조를 거쳐가지고 새로운 것들을 창출하고 새로운 방식을 도입해보고 실험해보고 이게 제일 중요한 거니까요. 양재 RNCT 혁신허브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아마 아실 것 같은데 카이스트하고도 지금 같이 운영을 하고 있는 곳이고요. 1층에 AI 플레이그라운드가 있고 5층에 이제 코워킹 스페이스가 있고 6층하고 8층에 입주 기업이 들어와 있죠. 한 25개 정도 AI 스타트업 들어와 있고요. 여기 들어오는 그 경쟁률이 엄청 치열합니다. 요즘에. 왜냐하면 5층 가면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고 그래서 이번에 이제 박원순 시장님이 1월 2일 날 여기 시무식 하고 나서 처음 와서 방문하고 나서 아마 일이 좀 더 커질 것 같아요. 아마도 200개까지 스타트업 들어올 수 있는 식으로 확대를 하고 주변 전체적으로 확대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넥스트 다음 숙제는 뭘까요? 다음 숙제 이게 지난 3년간의 실험이에요. 실험이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됐어요. 다음 숙제는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고 있지만 첫 번째는 모디언 패컬티라고 하는 개념을 도입해서 실제로 조금 더 오랫동안 연구를 하고 끌고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어떤 그런 제도를 도입을 하려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려면은 특히 이제 지방에 있는 교수님들이나 연구에 능력이 있으신 젊은 교수님들 중에 사실은 연구 패컬티가 공료가 없어가지고 못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제 그런 분들이나 또는 해외나 이런 데와 연결을 해서 이제 패컬티와 관련된 프로그램을 하나 둘씩 좀 늘려가려고 좀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랩플러스라고 해서 그동안 만들어졌던 여러 가지 연구실들 중에서 연구 성과도 좋고 결속력도 좋고 그런 것들에서 좀 더 심도 있는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는 딥러닝 쪽 분야는 컴퓨터 한 대와 클라우드 서비스와 일부 서비스 인프라가 있으면은 비교적 하기가 좋았잖아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해볼 수가 있었는데 멤버십 중심으로. 그런데 당장에 예를 들어 뭐 하드웨어가 엄청 필요하다든지 시뮬레이션 환경이 필요하다든지 어디 부딪히는 게 이 리소스가 들어가는 것들은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런 것들은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예산을 확보해서 전달해 줄 수 있도록 하는 랩플러스라고 하는 그런 거를 이제 신청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어떤 그런 연구실이라든지 작년에 엄청 많은 분들이 오셨던 모두콘이라고 해서 우리들의 연구 결과를 컨벤션 형태로 파이콘하고 비슷한 형식으로 좀 취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그런 식으로 발전시키는 어떤 모두콘 컨퍼런스, 그리고 이제 기터브도 통합된 것들을 좀 만들어 가지고 공개도 하고 좀 더 온라인 관련된 부분들을 강화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트 이렇게 되면 이제 지금 아까 말하던 리서치 활동의 강화 같은 경우에는 심도를 높이는 거기 때문에 허들을 높이는 경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약화시키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서 좀 라이트한 프로그램들, 뭐 세미나는 세미나,
라든지 플립스쿨 U 같이 그 아까 말한 것도 이제 또 플립스쿨도 점점 레벨이 올라가요. 그래서 그 밑에 좀 낮은 방식으로 더 조금 더 교육에 가까운 방식의 어떤 교육 방식을 실험해 볼 수 있는 제도라든지 혹은 뭐 세미나도 좀 더 쉬운 세미나 같은 것들을 바깥에 알리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실험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외연 확장이죠. 그래서 이게 중요한 그게 하나 이제 된 게 기업에서 이렇게 바깥으로 나갈 게 아니라 우리 기업 내에 실제로 이런 연구 문화가 있다면 해보고 싶어 하시는 곳들이 점점 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제일 첫 번째로 SK CNC하고 CNC 내에 이런 이제 연구실을 만들고 운영하는 그런 거를 시작을 했고 오늘 아직까지는 어나운스는 못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협상하고 있는 곳 중에는 국내에서 굉장히 유수의 대학하고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대학 내에서도 이와 비슷한 잘 생각해 보시죠. 대학원에서 교수님들 연구실에 들어가서 연구를 하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그 교수님 연구만 하고 싶으세요? 지도 교수님 연구만 하고 싶어요? 예, 물론 이제 자기 학위 잘 받고 뭐 하려면 지도 교수님 말을 잘 따라서 가는 게 좋겠지. 그러나 여러분들 마음속에 진짜로 내가 다른 연구실에 있는 친구들과 같이 결합도 하고 얘기도 하고 이런 거 해보고 싶은 생각 없어요? 그리고 그런 걸 갖다 방해하는 교수님들을 평가 잘 주실래요? 이런 거.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대학 중에서도 이런 생각을 오픈하고 받아들이겠다고 하는 곳이 있다면 당연히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도 지금 얘기가 되고 있고 이게 다 실험이에요. 이론만 있었던 거 실험을 통해 가지고 증명하는 것 뿐이죠.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돌아갈까요? 힘의 원천. 이건 이제 소위 얘기하는 우리 그 데니얼 핑크가 얘기 많이 하는 얘기죠. 데니얼 핑크가 얘기하기를 인터널 모티베이션, 익스터널 모티베이션보다 외부 동기보다 내부 동기가 훨씬 강력합니다. 그 중에서도 자발적으로 내가 하고 싶은 거에 대한 열정, 그리고 그것들을 모두에게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하고 싶은 사람들을 모았을 때의 그 패션과 에너지는 여러분들의 상상을 초월해요. 이런 것들만 연결해도 가능하다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하고 싶은 거하고 할 줄 아는 건 달라요. 하고 싶어 하는 사람하고 함께 할 거냐, 할 줄 아는 사람과 함께 할 거냐. 하고 싶고 함께 할 수 있는 사람하고 함께 하는 게 제일 좋겠죠. 제일 좋겠지만 이 두 가지의 질문에 대해서 서로 다른 형태의 지원이 간다면 훨씬 더 나아지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상생을 하는 거죠. 모두 연구소는 경쟁이 아니라 상생의 힘을 믿는 그런 구조고, 그렇지만 꾸준함의 힘을 믿는다. 굉장히 꾸준하게 오랫동안 제가 이게 첨단 트렌드 같은 걸 자꾸 공유를 많이 하다 보니까 사람들 중에서 오해를 하신 분이 계세요. 제가 뭐랄까 좀 굉장히 빨리빨리 배우는 편이긴 해요. 굉장히 빨리 배우는데 이제 뭔가 이제 철학이 이렇게 저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걸로 아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근데 저는 진짜 한 방울 한 방울에 물이 바위를 뚫는다 주의자입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하나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했을 때 쌓인 것의 힘을, 축적의 힘을 제일 믿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제가 이제 소셜미디어나 이런 거의 활동이나 이런 것들도 다 목적적 지향성을 갖고 하고 있고, 그것들을 단 1년, 2년 동안 하는 게 아니라 5년, 10년 계획을 세우고서 쌓아놓으면 그건 쉽게 무너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꾸준함의 힘, 꾸준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순간의 열정, 잠깐 그냥 관심 가졌던 것보다 훨씬 낫죠. 그래서 헬조선을 행복의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예, 참 거창한 얘기지만 지금의 교육은 이거잖아요. 신분 상승의 도구로서의 교육을 하고 있는데, 이거 보면 웃으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게 강남 캠퍼스의 와이파이 패스워드입니다. 세이브 더 헬조선이라고 치면 돼요. 그래서 서로 경쟁하는 사회 속에서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하는 게 아니라, 경쟁에서 이긴다고 행복한 게 아니고, 마지막으로 얘기 드리는 건데, 하고 싶은 연구가 있으면 다른 연구과 함께 열정적으로 그리고 꾸준히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게 우리 사회를 바꾸는 지름길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저는 이게 고등교육 포함해가지고 우리의 교육이나 또는 앞으로 성공에 해당하는 여러 가지 정의나 이런 것도 다 바꿀 거라고 믿고 있어요. 그리고
사실은 안 믿으시는 분들은 조인 안 하면 되기 때문에 믿으시는 분들하고만 같이 가면 됩니다. 여기까지 할 거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